자, 우리 6학년 3반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사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단원 근대국가의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역시 1800년 후반에서요 1900년 초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울 때의 시기의 역사가 되겠고요. 자, 작은 3단원으로 넘어왔고요.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건요, 역시 나라를 지키기 위한이니까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식민지가 됐는지 그 협상과 체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을사늑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은 을사늑약이 무엇인지만 여러분이 알아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을사늑약과 체결 과정과 그 다음 우리 민족의 저항, 우리 민족은 을사늑약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지금 현재 이 시기는 여러 나라, 즉 청나라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우리나라랑 개항을 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고종 황제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자, 고종 황제의 외교적 노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보다 개항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요, 근대 국가로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일본이라든지 청나라, 러시아가 계속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이 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외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요, 미국에 우리나라 공사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미국에 큰 돈을 들여서 미국에 공사관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이 세 나라를 견제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미국한테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잘했던 거는 이 세 나라와 어느 나라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립외교를 펼쳤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중립외교를 통해서 어느 한쪽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끔, 그리고 우리는 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빨리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요,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역시 여러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알죠? 을미사변. 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실행하게 돼요. 자, 그럼으로써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의 영향력이 강해졌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자, 그러면 이제 을사늑약이 어떻게 체결된지 볼게요. 자, 을사늑약의 발단은요,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지가 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과정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가게 되면서 러시아가 고종을 보호해주게 돼요. 그럼으로써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힘이 세집니다. 즉,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돼요. 강해지게 되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러시아가 힘이 더 강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러일 전쟁을 1904년에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중립외교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질 않았어요. 그래야 어때요? 서로 싸움을 하지 않기도 하고 서로 협상을 하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중립외교를 펼침으로써. 하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중립외교를 할 것이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라. 하지만 결국은 일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게 되죠. 자,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강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을 하면서요, 우리나라의 시설과 물자를 전쟁에 계속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걸 날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게 되고요.
또 이 시기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요. 독도를 일본에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켜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시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일본의 지도에 산입을 시키고 선포를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의 허락도 없이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설과 물자를 전쟁에 이으면서 피해를 입히고 독도를 일본에 편입을 시킬 만큼 이렇게 또 힘을 과시하게 되죠. 결국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의 결과로 누가 이기게 되냐? 네, 결국은 당연히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결국 일본은 이제 청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이기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본을 전쟁에서 다 일본한테 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나라한테 영향력을 주고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 을사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자, 을사늑약. 우리가 알기로는요, 예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것처럼 조약이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늑약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죠. 자, 조약과 늑약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과 하는 같은 그런 조약은 뭐냐면요,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협상이에요. 서로 우리 이렇게 할게, 너네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서로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 협상한 것이 조약이라면, 늑약은 뭐냐면요, 한쪽에서 강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 이 을사늑약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조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을사늑약을 1905년에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고종이 이 을사늑약에 찬성을 했냐? 찬성하지 않았죠. 당연히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고종이 거부하자 일본이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고요. 고종이 사인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을사오적에 의해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뭐 여러분이 을사오적이라고 하면 을사조약을 체결한 5명의 적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완용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완용, 이 사람이 이 을사의적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5명의 정확한 명단은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을사오적이 이 협상에 참여를 하게 돼요. 고종이 나간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을사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한제국에 뭘 박탈을 하게 되냐? 외교권을 박탈하게 됐다는 거예요. 외교권은 외국과 협상하고 교류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국과 협상을 하거나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협상이 되고 일본의 영향력에 의해서 일본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나라랑 뭔가를 할 때는 우리나라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일본에 의해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을사늑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뭘 설치하냐면요, 통감부라는 걸 설치를 해요. 통감부를 설치하고 내정을 장악합니다. 이제 외교권은 박탈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통감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두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그래서 이 통감이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과 같이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대 통감부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있죠.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통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 알겠죠. 이 사람 남살이 되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면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때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감을 오게 되면서 내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외교권 박탈, 안에 우리나라의 정치도 장악.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때요? 결국은 거의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거나 다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냐? 당연히 저항을 했겠죠. 어떤 저항 운동이 있었는지 볼게요.
자, 대단제국이 저항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신문에 실은 게 있었어요. 항성신문이라는 곳에요. 정지연이 아닌 장지연입니다.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것을 펼쳐서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하게 됐고, 비통하게 강제로 이렇게 돼서 정말 슬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항성신문에 알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신문에 그 내용을 실었고요. 예,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 그 다음에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 예? 민영환이라는 사람이에요.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갈 수 있냐. 정말 이럴 수는 없다. 라고 통감을 하고 자결을 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의병운동.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고 일본 경찰관들이랑 맞서 싸우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 다음 고종 황제는 어떤 걸 하냐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라는 회의가 열려요. 다른 나라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특사를 파견을 해요. 왜? 외교권이 박탈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일본이 허락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몰래 특사를 몰래 보냅니다. 비밀 특사를. 그래서 3명을 보냈는데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성공을 했을까요? 네, 당연히 실패합니다. 왜? 일본이 방해를 하거든요. 일본의 방해로 실패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에 파견했다는 이런 구실과 여러 가지 구실로 인해서 고종 황제를 퇴위를 시키고요. 군대도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경찰권, 사법권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결국은 일본한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저항이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조약들이 전부 다 더해져서요. 1910년에 이 조약을 합니다. 한국병합조약.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주권은 소멸이 되고요.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을사늑약,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저항을 통틀고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역시 수업 시간에 이 내용 가지고 다른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